직설 시간인데요. 소개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여의도의 조직 클루니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예, 라디오니까 다행입니다. 뭐 제가 지금 왜 가렵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의도의 강다니엘로 적혀있는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혹시 주변에서 항의 안 받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소개해 주신 다음에 네. 포털에서 실검 5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오, 그래요? 근데 네. 우리 방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이 네. 이제 다 안티로 돌아섰다. 멍뭉미가 뭐냐 뭐 이러면서 그렇죠. 다 확인해 본 다음에 안티로 다 돌아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달라고 꼭 요청하고 오랍니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니까. 네. 오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지 클루니를 얼마나 좋아하는 배우인데 지금 제가 지그시 지금 정두원 전 의원님을 응시하고 있는데 시선을 안 맞추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 탁자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좀 할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기무사 계엄령 선포에 대비했다는 이른바 문건, 이게 진실이 무엇인지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김정민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인터뷰 한번 좀 나눠봤는데 혹시 오시다가 들으셨어요? 예. 네, 들었습니다. 자, 우리 정두원 의원님은 전직 국방위원장 아니십니까? 네. 이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했어요? 일단 전문가가 자세히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전문적인 얘기는 좀 그렇고 일단 느낌을 얘기하면 네. 참 시대가 어느 때인데 참 간도 크다. 간도 크다.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네. 이 보도를 이제 접하고. 네. 근데 일단 우리가 그때를 돌아가 봅시다. 그때 시위가 참 100만 명이 넘는 시위대들이 모여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계가 놀랄 정도로, 아니 우리 자신이 놀랄 정도로 평화롭고 질서 있게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무슨 계엄이 나오고 위수령이 나오고 그리고 또 시대에 그게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근데 참 담도 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게 이제 평행 이론이 이렇게 연상되는데 네. 이제 기무사하면 전 보안사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안사에서 12.12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평행 이론이 자꾸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전직 대통령께서 좀 시대가 이제 70년대 시기잖아요.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네요. 네.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다. 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강훈식 의원님. 네. 일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뭐냐면 이거는 지금 여권에서 너무 몰아가고 있는 거다. 지금 적폐놀이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오히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방금 우리 정두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입장을 빨리 갖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사실상의 우리가 평화로운 1,600만의 촛불 시위를 사실상 폭도 내지는 더 나아가서 간첩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무사령부는 간첩 잡는 데입니다. 쉬운 이야기로. 근데 이제 폭도로 규정하고 준비했다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것을 마치 무슨 놀이하듯이 그리고 실제로 그 문건에 보면 국가안보실하고 이걸 이야기하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더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구테타를 할 의향이 아니었다라면 사실은 아예 폭도로 규정하고 이걸 진압하려고 생각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지난 정부를 책임졌던 정당도 나서서 우리가 그게 사실이 아닐 거다. 한번 찾아보겠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것을 마치 적폐놀이 한다라고 정치적 공세로 삼는 것이 적당한지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끊고 가는 게 정치적으로 어쩌면 그렇죠. 당연한 어떤 대응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끊고 우리도 이 문제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나와야 될 문제인데 안고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마치 그것이 그러니까 무슨 적폐 놀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이제 70년대 기무사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저는 80년대 5월 17일 날 계엄령은 보안사가 당시에 또 발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과거 시대의 정치를 기획했던 군부가 그랬던 누가 그랬던 이번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부가 스스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 윗선에 이제 뭔가 언질이나 언급이 있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요. 그 누구라고는 증거가 없으니까 얘기는 못 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김정민 변호사 같은 경우는 비선이 작동돼서 가능성을 그렇죠. 염두에 두고 본 거죠. 바로 그거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게. 그래서 비선으로 국정농단 했다고 했던 지난 정부에 대해서는 네. 오히려 우리도 놀랬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야당이 입장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명백하게 밝히자 네. 이렇게 해서 같이 협조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내놓고 원인을 분석하고 밝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김정민 변호사 솔직히 이제 합동수사단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좀 약간 회의적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정도는 의원님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왜 저는 수사 충분히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권력 측에서 예.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수사를 머뭇거릴 이유가 근데 이제 뭐가 문제는 있어요? 군 검찰의 이제 과거 이력과 군 검찰 안에서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김정민 변호사도 군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서 의지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강훈식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공군 출신의 우리 이번에 단장님을 임명하셨어요. 네네네.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네. 또 대통령께서는 기무사 출신, 육군 출신은 좀 배제하고 독립수사단을 꾸리고 단장은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죠. 그래서 저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왕지사 군 스스로가 스스로의 개혁의 칼날을 댈 때가 제일 아름다울 것이다. 이게 물론, 국민적인 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네. 이제 더 국민들이 나서고 이러면 그건 더 명예롭지 못한 것이니까 이렇게 기회 주어졌을 때 명백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기무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무사라는 그런데 네. 우리 정치는 또 너무 또 단순무식한 발언들이 많이 나와요. 뭐 이참에 이제 없애자. 세월호 사건이 나오면 뭐 해양경찰청을 없애라. 그럼 검찰이 문제가 있으면 검찰청을 없앱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무사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없애라는 거는 또 이상한 거예요. 예. 그 추미애 대표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강훈식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의 분위기에서나 또 많은 의원들이 해체 수준의 개혁 내지는 초슬림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많이 줄이자. 그리고 과거에 방첩 기능, 소위 간첩 잡는 기능들이 많이 상실된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이면 하면 할수록 야, 이거 쓸데없는 짓을 자꾸 하는구나.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본연의 기능을 한다면 뭐 이런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여간 제자리 잡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일탈을 하면 제자리로 그러니까 와서 딱 그 중심 잡게 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은데 기무사 같은 경우도 보안사의 어떤 그 악몽을 모든 국민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 분노하고 더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 뭐 아마 모든 촛불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아마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자 이제 다시 여의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정두환 전 의원께서 그 전에 이 재헌절 행사는 국회 주체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꼭 타결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재헌절을 의식해서 타결했다고는 보기 힘들겠죠. 그래도 어려운 전망은 아니고요. 그 전에 다 타결합니다. 그리고 타결하고. 또 제가 뭐 운영위는 여당이 가져가고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갈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네네. 결국 상식대로 된 거죠. 그러면 자 이제 그 어느 당이 그러면 가장 소득이 좋았는가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굳이 따진다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지금 지리멸돼 있는데 네. 그래도 선방을 한 거죠. 아 선방을 했다. 네. 예. 강훈식 의원님은 사실은 뭐 저희도 아마 이제 모든 정당이 이런 거 끝나고 나면 아쉽다고 다 엄살 부립니다. 물론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정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모든 정당이 아쉽다고 이야기할 거고요. 다만 저는 좀 전략적으로 분석해 보면 아까 네. 이제 말씀하신 운영이나 법사위 같은 것도 순리대로 풀렸고 또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원래 약간 그 상원의원이냐 국회에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붙잡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해결하는데 방점을 찍은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전략적으로 좀 분석해 보면 정무 기재 이런 쪽이 다 이제 민주당이 왔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좀 가져오면서 아마 금융개혁이라든지 향후에 경제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 네. 여당의 입장에서 좀 더 집중하는 그러니까 국토라든지 보통 이제 인기 상임위는 좀 내준 반면에 경제 살리는데 좀 더 기준이 되는 것들을 좀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예결특위를 그 민주당이 안 갖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바로 오늘 네.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펑펑 쓰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예결특위 위원장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엄중 감시하겠다 이런 말을 바로 하루가 지나기 전에 했던데 보통 예결 같은 경우 여당이 가져가지 않았나요? 그 전에?
그렇죠. 예결위는 여당이 가져갈 경우가 있었고 여당 그러니까 법사위와 예결위가 보통 패키지 딜. 그러니까 법사위를 그러니까 제1야당이 가져가면 예결위를 여당이 가져가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예결위하고 운영위 같은 경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하나는 예결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진화법이 돼 있어서 시간이 되면 이제 자동 상정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과반을 넘기면 이걸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아마 여당으로서는 뭐라고 할까 최소 과반을 만들어서라도 통과시킬 의지는 아마 최소한 갖고 있을 거고요. 그런 정도 자신감은 또 있었을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그 요 협상에 제가 잠깐 들은 그 배경으로 들은 이야기로는 정무위를 꼭 가져가야겠다 이런 부분이 좀 쟁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결위. 정무위 쟁탈전이 있었습니까? 약간 여야 간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무위가 이제 주로 금융 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략적으로 좀 분석해 보면 금융개혁에 대한 고삐를 좀 조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갖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근데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 게 정무위에서 지금 당장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은산분리 완화 반대가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당론이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런 분들은 좀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무위원장 자리가 그런데 또 꼭 우리가 가져야겠다. 이거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얘기가 딴 데로 가는 것 같지만은 경제가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정부 여당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이제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네. 그 대통령 지지율도 이제 갑자기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당은 지금 정책 기조 정부 여당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요? 네. 아니요. 근데 제가 드린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부도 일정하게 어떤 금융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규제 완화나 금융을 통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꼭 이게 우리 당이 위원장을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규제 완화에 더 적극적일 거 아닙니까? 적극적일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넘겨줘도 되지 않느냐 이 네, 얘기죠. 이제 그런 말씀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우리 당이 같이 좀 경제 문제를 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개혁 규제를 풀어주는 게 한국당이 다 동의하거나 막 또 그렇지만은 또 않거든요. 그래요. 중요한 규제는 또 반대로 너무 풀으라고 하실 때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좀 적당히 규제를 해가면서 풀어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른바 속도와 완급의 그런 조절입니까? 것들이 좀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당연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관심사가 되는 게 이제 법사위 뭐 이제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 맡기로 했으니까 뭐 그건 뭐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법사위가 무슨 상원이냐 이 권한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고 합의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뭘 어떻게 고치자는 이야기가 자 이제 거기에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좀 설명하면요. 지금까지는 법사위가 그 다른 상임위에 있는 장관을 불러서 출석시켜서 출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토부 장관 와라. 국토위 관련된 법을 논의할 때 그리고 불출석하면 심사를 안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권한을 일단 하지 못하게 한 게 있고요. 진짜 상원이었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체계작구 심사라는 게 국회 규칙 안에서의 위헌과 법률, 타법률과의 상충되는 것들을 보기. 그래서 법을 전문으로 다 하신 분들이 야 이거 상충되니까 이걸 조정하자.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체계작구 심사였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체계작구 심사의 문제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국한하기로 한 것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소위 이제 이러다가 합의가 잘 안 되면 제2소위에다가 그 계류시켜 버렸습니다. 무한정으로. 그러니까 법이 그냥 묻히는 거죠. 그럼 그냥 본회의로 못 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100일 이상 계류 중일 경우에는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는 걸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좀 했고요. 체계작구 심사 기간도 현행이 12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법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예를 들면 저는 국토위인데 합의해서 올라가면 최대한 4개월까지는 법사위에 묶어둘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2달로 단축해서 운영하기로 한 정도이고요. 뭐 그 나머지 것들을 이제 더 운영위에서 합의해서 더 개선을 좀 방향을 생산적으로 해보자라고 합의를 여야가 한 것이죠. 잠깐만요. 지금 강훈식 의원님 말씀하신 그건 지금 여야가 합의가 된 겁니까? 아니 뭐 합의가 딱 부러지게 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거는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 했거든요. 그때는 이런 거 개선하자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 되니까 불편하니까 개선하자는 건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개선해야 됩니다.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상임위가 되고 월권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 다 전문위원들 다 전문가들 있거든요. 자꾸 수정 체계 수정 다 하죠. 뭐 하려고 법사위에서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상원 노릇을 하는 것은 그리고 거기서 법안을 틀어막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그건 이제 서로 이해관계를 떠나서 네. 원칙적으로 고쳐야죠. 그래요. 근데 이건 뭐 꼭 합의 안 해도 바로 할 수 있는 게 특수활동비 불거지니까 법사위는 1,000만 원씩 더 갔대요 매달. 이건 그냥 바로 그냥 잘라도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그런 게 있었구나. 네. 아, 나 왜 법사위를 안 했지? 나 참 그럴 줄 알았으면 했었는데. 그러니까 네. 국방위 하셨죠? 근데 운영위 제도 개선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도는? 운영위 개선 제도 개선은 애매해요. 근데 제가 운영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일단 제가 기억에는 운영위 할 때마다 뭐 논란이 되는 게 민정수석은 관행상 출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 나와라 청와대 네. 수석 누구 나와라 항상 싸우는 게 근데 그거죠. 그건 뭐 민정수석이 뭐 성역입니까? 왜 안 나오는 게 관행이 되고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정치적으로만 좀 보면 법사위 운영위를 여당이 가져가고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법사위 이거 다 뺀다 이런 거는 빼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운영위도 고칠 거 많다. 이제 하나 또 건 측면이 있어요. 김성태 대표께서. 근데 이제 걔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 정치적인 워딩들도 오고 간 거죠. 그러니까 운영위도 김을 좀 빼야 된다. 법사위도 김을 빼야 되지만 이제 요런 부분이 전 더 있다고 봅니다. 상호 견제고군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특활비는 보니까 합의사항에 특활비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한다 이렇게 됐던데 뭘 개선은 개선이요. 그냥 없애면 되지. 아니에요. 근데 특활비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왜요? 특활비는 입법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법 행정부 전반에 있어서 특활비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하면 보좌진들이 한 몇 명 여러 명 있잖아요. 보좌진들도 사실 카드로 쓰지만은 현찰로 써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활비는 필요한 건데. 잠깐만. 보좌진이 어떤 경우에 현찰로 써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카드가 아니라 현찰로 써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정 부분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게 굉장히 좀 과다하게 계산된 점이 있어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져요. 그러면은 그 특활비를 고치려면 전 정부 입법부 사법 행정부 다 고쳐야지 입법부만 고치고 행정부나 사법부는 놔두는 건 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입법부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 모범을 보이면 입법부가 법을 확 개정을 해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행정부나 사법부 그러니까 정보수사기관 아닌 곳 싹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없애는 건 이상하다니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줄이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좀 있죠.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줄이자고 말은 합니다만 아까 이제 우리 정도원 의원께서 다른 부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회 특활비가 뭐 전체 금액이 60억 정도 좀 넘습니다. 네. 근데 국정원이 그러니까 제가 최근 데이터를 한번 뽑아갖고 왔는데 최근 10년간 특수활동비 상위 5개 기관 이걸 이제 뽑았어요. 그랬더니 10년간입니다. 참고로. 근데 국정원이 4조 6천억 정도 되고 국방부가 1조 5천억, 경찰청이 1조 2천억, 법무부가 2,700억, 청와대가 2,500억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회도 이렇게 되면 한 뭐 1,000억 좀 안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그러니까 국회가 원래 좀 일 못하고 비생산적이라 욕을 먹다가 특활비 문제가 돼서 더 이제 많이 맞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모범적으로 좀 나서고 다른 부처들도 다 한번 좀 이번에 손을 보는 계기로 만들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정도원 의원님 보좌진이 현찰 써야 되는 게 혹시 저는 그게 계속 궁금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도 한 건 터트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한 건 빵 터트리는데 이 빵 터트리는 과정에서 현찰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보 수집이나 이런 작은 얘기지만 이제 공무상 누굴 만나라고 출장 갔는데 카드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럼 자기 현찰 쓰고 오잖아요. 그럼 그 현찰 줘야지 뭐 어떡합니까? 너무 싱거운데요? 아니 실무적으로 일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곧 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돼보세요. 이제 그 얘기 후회하지. 누가 돼요? 우리 누구 쳐요? 아, 왜 자꾸 소설? 내가 볼 때는 국회의원 될 것 같은데 인기가 좋아서. 아, 그래요? 네. 기대합니다. 네, 속 키워야 돼요, 저는. 알겠습니다. 아, 저번에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뭐 상임위 배분 이야기 잠깐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제는 이제 몫이 정해졌으니까 당별로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정권이 원내대표입니까? 배분 권한을 갖고 있는 상임위원장 배분. 그럼 상임위원장 배분. 뭐 정권은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보통 조정을 하시죠. 다선 의원들끼리서 기준을 가지고 점잖은 표현으로 조정. 네. 그러면 이제 그 국회의원들은 그냥 원내대표 빼 쫙 일일로 도열하는 겁니까? 눈치 보죠.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내홍 국면에 새로운 국면이 연출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김성태 원내대표의 힘이 더 팍 실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좀 지금 당분간은
원내대표가 원내수석 두 사람이서 이제 실제로 그렇죠. 실무는 수석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아주 그럼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하나 나온 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자유한국당 소속의 상임위원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분들이 당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하는지를 한번 유의 깊게 봐야겠네요. 앞으로 거의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며칠만 그렇죠 뭐. 아 일단 위원장 되면 그다음부터 그 다음은 또 그냥 본인 가실 가는 거죠. 오히려 불만이 있으신 분은 더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살벌하네. 매정.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이제 서로 경합이 붙으면 그것도 경선하고 게 관리라서 원래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정돈 의원께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네. 미국으로 출국을 하면서 추석에 돌아오겠다. 네.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는데요. 네. 돌아오면 뭐 할까요? 역할이요? 네. 그동안 홍준표 대표는 이제 여당을 위한 역할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은 더 이상 엑스맨? 예, 그런 역할은 더 이상 안 하면 되죠. 뭐. 그리고 뭐 그분이 추석에 돌아오는 게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저는 저 이렇게 말씀하실 줄 저는 예상했어요. 자, 강훈식 의원님, 네. 홍준표 전 대표가 그 여당의 엑스맨이라고 지금 딱 성격 규정을 했는데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냐하면 네. 홍준표 대표가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에 대패하고는 한 달 정도 딱 지났거든요. 그동안 한 달 동안 한국당이 한 것은 홍준표가 그만두고 홍준표가 출국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것도 그 다음에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존재감은 그나마 홍준표 대표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저는 다른 존재감이 그 한 달간 사이에 누가 나왔다면 엑스맨이다 이런 주장이 맞을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물론 홍준표 대표가 좀 더 참보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더 좋을 거라는 말씀으로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 정도 이상의 존재감이 지금 전혀 안 나타나고 있어서 그 야당이 혁신한다 뭐 한다 하지만 그 뒤로 아무 이야기가 오히려 없는 게 더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트 홍준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면 그러면 그 올바르고 보수를 대변하는 누구의 메신저가 나타나서 네.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 방향으로 바꿔가자고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홍준표 대표가 그만둔 것과 홍준표 대표의 출국밖에 뉴스가 없어요. 이게 더 오히려 더 걱정입니다.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럴 때 국회의원들이 좋은 기회거든요. 자기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10명 가까이 되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자기 정치적 체급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죠. 지금 예. 막 혁신안도 내놓고 본인들이 주장도 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게 너무 없어요. 아니 재미난 게 오히려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소장파 치받고 올라가가지고 체급을 그냥 수직 상승한 경우가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직 정치인 중에도 있고. 근데 왜 지금 도와 이런 현상이 없는 그러니까 걸까요? 그런 사람들을 공천을 한 거죠. 철저하게. 그러니까 순한 양을 그냥 골라서 공천을 한 거죠. 그래요? 이 MB 시절, 박근혜 시절 공통적으로. 인적 그러니까 구성이 그분들이 잘못한 일 중에 큰 일이 그러니까 이제 인물을 안 키웠다는 거죠. 후계자를 안 키우고 이게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 참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진정성이니 순수성이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이참에 나도 한번 당에 안에서 그다음에 여의도 전체에서 또 위상을 올리겠다고 한번 큰 걸 한번 집어들 수도 있었거든요. 진짜 뭐한 말로 제가 초선이라면 지금 날아다닐 것 같아요. 이단 협착이 태권도 배우셨어요?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안철수 전 의원이 내일 기자회견 한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내일 2시에? 오후 2시에? 그 전에 엊그저께 문화일보고 인터뷰했잖아요. 국민이 부르지 않으면 안 오신다고 했는데 소환 안 하면 못 온다 이런 벌써 얘기인데. 부르셨나? 아니요. 아마 그날 나온 이야기가 조만간 기자간담회도 갖겠다라고 했는데 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 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문화일보에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밝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뭐가 되면 독일로 간다 이런 뭐 아직은 이제 확인 안 된 언론 보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 행보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그냥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로 비유하면 이제 주식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계속 붙들고 있으면 거기서 계속 빠질 테니까 일단 뺀 겁니다. 그러다가 상황 봐서 주식이 다시 오를 것 같으면 다시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거 아닙니까? 때를 기다린다. 좋게 표현하면 강자. 계속 내리막길이거든요. 강태공이 아니라 그러면 안태공이 되는 겁니까? 뭐 그 정도 세월을 낚는? 강훈식 의원님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타이밍을 기다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대표 하셨죠? 대선 주자 하셨죠?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 하셨죠? 지금 뭘 할 수 있죠? 대통령. 국회의원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 선거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부를 때까지 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오히려 진짜로 이게 그 정치권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잘못해서 졌다. 나 미안하다 간다가 책임지는 자세인가? 네. 아니면 내가 정말 이 당의 평당원으로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노력을 하는 게 또 책임지는 자세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잠시 뜨는 것 외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국민이 불렀다 여건이 됐다 이러고 나타나실 것 같아요. 지금 강훈식 의원님 말씀하니까 딱 떠오르는 속담이 있네요.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이 차원입니까? 그런 느낌이죠. 네, 네. 딱 그렇게 아이고 참 표현이 좋네요. 저도 찬성입니다. 그 표현에 네. 제가 지어낸 거 아니고 속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내일 아무튼 2시에 기자회견 한다니까 어떤 얘기 하는지 내일 오후 2시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오늘 직선은 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강훈식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영은 보안사가 당시에 또 발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정말 과거 시대의 정치를 기획했던 군부가 그랬던 누가 그랬던 이번 과정에서 네. 명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부가 스스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 윗선에 이제 뭔가 언질이나 언급이 있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요. 예. 그 누구라고는 증거가 없으니까 얘기는 못 그렇죠. 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그 김정민 변호사 같은 경우는 비선이 작동돼서 그렇죠. 가능성을 그렇죠. 염두에 그렇게 두고 본 거죠. 바로 그거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게. 그래서 비선으로 국정농단 했다고 했던 지난 정부에 대해서는 네. 오히려 우리도 놀랬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야당이 입장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명백하게 밝히자 이렇게 해서 같이 협조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내놓고 원인을 분석하고 밝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김정민 변호사 솔직히 이제 합동수사단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좀 약간 회의적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정도는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왜 저는 수사 충분히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권력 측에서 예.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수사를 머뭇거릴 이유가 근데 이제 뭐가 문제는 있어요? 군 검찰의 이제 과거 이력과 군 검찰 안에서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김정민 변호사도 군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서 의지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강훈식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공군 출신의 우리 이번에 단장님을 임명하셨어요. 네네네.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네. 또 대통령께서는 기무사 출신, 육군 출신은 좀 배제하고 독립수사단을 꾸리고 단장은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죠. 네. 그래서 저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왕 지사 군 스스로가 스스로의 개혁의 칼날을 댈 때가 제일 아름다울 것이다. 이게 물론, 국민적인 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네. 이제 더 국민들이 나서고 이러면 그건 더 명예롭지 못한 것이니까 이렇게 기회 주어졌을 때 명백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기무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무사라는 그런데 우리 정치는 또 너무 또 단순무식한 발언들이 많이 나와요. 이참에 이제 없애자. 직설 시간인데요. 소개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여의도의 조지 클루니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예, 라디오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지금 왜 가렵지 이렇게? 그다음에 여의도의 강다니엘로 적혀있는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혹시 주변에서 항의 안 받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소개해 주신 다음에 네. 포털에서 실검 5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오, 그래요? 근데 네. 우리 방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이 네. 이제 다 안티로 돌아섰다. 멍뭉미가 뭐냐 이러면서 그렇죠. 다 확인해 본 다음에 안티로 다 돌아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달라고 꼭 요청하고 오랍니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니까. 네. 오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지 클루니를 얼마나 좋아하는 배우인데 지금 제가 지그시 지금 정두원 전 의원님을 응시하고 있는데 시선을 안 맞추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 탁자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좀 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기무사 계엄령 선포에 대비했다는 이른바 문건, 이게 진실이 무엇인지,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김정민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인터뷰 한번 좀 나눠봤는데 혹시 오시다가 들으셨어요? 예. 네, 들었습니다. 자, 우리 정두원 의원님은 전직 국방위원장 아니십니까? 네. 이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했어요? 일단 전문가가 자세히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전문적인 얘기는 좀 그렇고 일단 느낌을 얘기하면 참 시대가 어느 때인데 참 간도 크다. 간도 크다.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이 보도를 이제 접하고. 근데 일단 우리가 그때를 돌아가 봅시다. 그때 시위가
참 100만 명이 넘는 시위대들이 모여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계가 놀랄 정도로 아니 우리 자신이 놀랄 정도로 평화롭고 질서 있게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무슨 계엄이 나오고 위수령이 나오고 그리고 또 시대에 그게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 사건이 나오면 뭐 해양경찰청을 없애라. 그럼 검찰이 문제가 있으면 검찰청을 없앱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무사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없애라는 거는 또 이상한 거예요. 예. 그 추미애 대표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강훈식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의 분위기에서나 또 많은 의원들이 해체 수준의 개혁 내지는 초슬림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줄이자. 그리고 과거에 방첩 기능, 소위 간첩 잡는 기능들이 많이 상실된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이면 하면 할수록 야, 이거 쓸데없는 짓을 자꾸 하는구나.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본연의 기능을 한다면 뭐 이런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여간 제자리 잡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일탈을 하면 제자리로 그러니까 와서 딱 그 중심 잡게 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은데 기무사 같은 경우도 보안사의 어떤 그 악몽을 모든 국민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 분노하고 더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 뭐 아마 모든 촛불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한번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자 이제 다시 여의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께서 그 전에 이 재헌절 행사는 국회 주체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꼭 타결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재헌절을 의식해서 타결을 했다고는 보기 힘들겠죠. 그래도 어려운 전망은 아니고요. 그 전에 다 타결합니다. 그리고 타결하고. 또 제가 뭐 운영위는 여당이 가져가고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갈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네네. 결국 상식대로 된 거죠. 그러면 자 이제 그 어느 당이 그러면 가장 소득이 좋았는가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굳이 따진다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지금 지리멸돼 있는데 그래도 선방을 한 거죠. 아 선방을 했다. 예. 강훈식 의원님은 사실은 뭐 저희도 아마 이제 모든 정당이 이런 거 끝나고 나면 아쉽다고 다 엄살 부립니다. 물론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정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모든 정당이 아쉽다고 이야기할 거고요. 다만 저는 좀 전략적으로 분석해 보면 아까 이제 근데 참 담도 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게 이제 평행 이론이 이렇게 연상되는데 이제 기무사하면 전 보안사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안사에서 12.12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평행 이론이 자꾸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직 대통령께서 좀 시대가 이제 70년대 시기잖아요.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네요. 네.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 강훈식 의원님. 일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뭐냐면 이거는 지금 그 여권에서 너무 몰아가고 있는 거다. 지금 적폐놀이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오히려 그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방금 우리 정두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입장을 빨리 갖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사실상의 우리가 평화로운 1600만의 촛불 시위를 사실상 폭도 내지는 더 나아가서 간첩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무사령부는 간첩 잡는 데입니다. 쉬운 이야기로. 근데 이제 폭도로 규정하고 준비했다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것을 마치 무슨 놀이하듯이 그리고 실제로 그 문건에 보면 국가안보실하고 이걸 이야기하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더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구테타를 할 의향이 아니었다라면 사실은 아예 폭도로 규정하고 이걸 진압하려고 생각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지난 정부를 책임졌던 정당도 나서서 우리가 그게 사실이 아닐 거다 한번 찾아보겠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것을 마치 적폐놀이 한다라고 정치적 공세로 삼는 것이 적당한지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끊고 가는 게 정치적으로 어쩌면 당연한 어떤 대응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끊고 우리도 이 문제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나와야 될 문제인데 안고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마치
그것이 그러니까 무슨 적폐 놀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네. 아까 이제 70년대 기무사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저는 80년대 5월 17일 날 개혁 말씀하신 운영이나 법사위 같은 것도 순리대로 풀렸고 또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원래 약간 그 상원 의원이냐 국회에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붙잡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해결하는데 방점을 찍은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전략적으로 좀 분석해 보면 정무 기재 이런 쪽이 다 이제 민주당이 왔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좀 가져오면서 아마 금융개혁이라든지 향후에 경제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 네. 여당의 입장에서 좀 더 집중하는 그러니까 국토라든지 보통 이제 인기 상임위는 좀 내준 반면에 경제 살리는데 좀 더 기준이 되는 것들을 좀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예결특위를 그 민주당이 안 갖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바로 오늘 네.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펑펑 쓰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예결특위 위원장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엄중 감시하겠다 이런 말을 바로 네. 하루가 지나기 전에 했던데 보통 예결위 같은 경우 여당이 가져가지 않았나요? 그 전에? 그렇죠. 예결위는 여당이 가져갈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법사위와 예결위가 보통 패키지 딜. 그러니까 법사위를 그러니까 제1야당이 가져가면 예결위를 여당이 가져가고 그러지 네,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예결위하고 운영위 같은 경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하나는 예결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진화법이 돼 있어서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자동 상정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과반을 넘기면 이걸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아마 여당으로서는 뭐라고 할까 최소 과반을 만들어서라도 통과시킬 의지는 아마 최소한 갖고 있을 거고요. 그런 정도 자신감은 또 있었을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요 협상에 제가 잠깐 들은 그 배경으로 들은 이야기로는 정무위를 꼭 가져가야겠다 이런 부분이 좀 쟁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결위 정무위 쟁탈전이 있었습니까? 약간 여야 간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무위가 이제 주로 금융 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략적으로 좀 분석해 보면 금융개혁에 대한 고삐를 좀 조이는 것 아니냐 정무위를 이렇게 갖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근데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 게 정무위에서 지금 당장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